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 역시 더욱 강한 도발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관련 내용을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 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나온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겨냥한 상륙과 반상륙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또 이 자리에 김정은과 군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고 지금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의 의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뭐 과문하겠지만 사실 상륙작전을 북한이 연습은 잘 안 들어봤거든요. 그거는 사실 이제 우리 남한의 전유물인데 원래 왜냐하면 상륙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바다로 이동할 때 이제 그 비행기 공격에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따라서 제공권이 없는 북한이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따라서 저는 이제 반상륙작전, 우리의 상륙작전을 막는데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너무 수세적으로 하는 게 좀 못하니까 명칭을 이제 상륙작전 좀 집어넣어서 하는 것 같고요. 북한이 이렇게 이제 그 김정은까지 동원해서 반상륙작전, 상륙작전에 대한 방어를 훈련하는 걸 보면 그게 바로 우리 해병대의 가치와 우리 이 한미 해병대가 이 상용훈련과 같은 연합해병훈련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륙작전 부대를 갖고 있고 훈련을 가지면 북한은 전 해안에 걸쳐서 방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의 병력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상륙작전 같은 훈련을 하고 그럼으로써 북한의 능력을 더욱더 좀 분산시킬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자리에 있었던 인물 중에 또 눈에 띄는 인물이 보이는데요. 어뢰 분실설 등으로 경질 가능성이 제기됐던 김명식 전 해군 사령관도 참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년 만에 등장한 거라고 하는데 김명식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김정은이 등장과 동시에 해군 사령관으로 이제 임명을 돼서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지난해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방산 비리에 관련되지 않았느냐, 뭐 오래전 무신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김정인 들어서고 나서 굉장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하방을 했다가 다시 이제 복귀시키고 하는데 저 생각에는 사실 그걸 보면 김정은이 아직도 그렇게 국가 지도자로서의 신상 필벌에 엄격한 건 아니다. 상당히 감성적인 측면이 있다. 저는 이게 한편으로서는 이제 어떤 그 자기 수하에 있는 수뇌부들한테 안심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나중에 어떤 이 분란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 사실 서열도 다 이렇게 좀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한테 잘해주는 거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자기를 한번 하방시킨 거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속에 뭔가 좀 안 좋은 감정이 남아있거든요. 따라서 아직 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아직 시스템적인 그런 지휘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북한 과학자들이 김정은에게 이 보여주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핵 관련 기술들을 너무 기밀까지 자주 노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채 완성되지 않은 기술까지 지금 노출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또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결국 이제 그걸 과시라고 하는 억제, 상대방한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내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행위에 따른 불가피한 부작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함을 과시하려고 그러면 그 강함을 어느 정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이 기회에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과연 북한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가 김정은의 말이 진실이고 어느 정도가 조금 과장돼 있느냐.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우리 내부에서는 가능하면 이것을 그냥 협상용이랄까 또는 이 연합훈련이니까 한미동맹에 대항하는 조금 과장된 모습으로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쭉 북한이 4차례 핵실험한 거, 또 북한이 그 실험을 통해 입증한 거하고 김정은이 얘기한 거 차이에 사실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얘기한 게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이제 표준화 규격화를 이제 할 단계다. 또는 이제 열핵 반응 그러니까 수소폭탄에도 성공을 했다. 그리고 실전 배치한 것도 계속 개량해 나가겠다. 이런 여러 가지가 현재 북한의 능력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 이제 쭉 김정은이가 이 얘기한 거, 우리가 그 중에서 파악한 거. 또 파악 못했지만 북한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이제 체크해서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아니고 그걸 정확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정도의 기술을 가졌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추측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최근에 김정은이 우리 핵무기 소형화됐다. 그리고 그 미사일의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 뭐 이러면서 모의 실험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실제로 성공했을 가능성도 보시는 겁니까? 예, 그 전에 한 가지 그럼 자 이제 북한이 지금 이제 우리한테 입증하거나 과장하고 싶은 게 재진입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얘기는 그 재진입은 우리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한국은 이제 대기권 바깥으로 날아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얘기는 북한은 이미 한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능력은 다 갖추고 있다. 그다음에 미국을 공격을 해서 만약에 미국이 한국을 지원한다고 할 때 미국에게 너 만약에 한국을 지원하면 워싱턴이든 또는 뭐 샌프란시스코든 공격하겠다 이 엄포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난번 이제 2월 7일 날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해서 뭔가 어떤 물체를 미국 가까이에 실어가는 데까지는 성공한 걸 입증을 했습니다. 그때 그다음 나온 게 재진입 기술인데 네. 그 얘기는 이미 지금까지 한 것이 다 북한은 능력을 갖추고 딴 한 걸음 남아 있다는 거죠. 미국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재진입 기술만 구비하면 북한은 핵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지원받기 어려워지고 너무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빠진다. 따라서 우리는 이걸 진실이냐 아니냐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높아졌고 우리는 진짜로 총력을 기울여서 신속하게 대비해야 될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달 들어 북한이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미사일을 계속 발사했고 특히 그렇죠. 지난 18일에는 2년 만에 또 노동 미사일을 네.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어떤 반발 그런 차원과 함께 또 방금 말씀하신 어떤 기술 수준을 더 과시하기 위한 의도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며칠 전에 쏜 500km를 쏜 스커드는 사실 남한만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사거리 자체가 뭐 스커드 B는 300이고 한 C는 한 500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핵무기를 실는 것보다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노동 미사일의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거리가 1,300km라서 일본도 공격할 수 있고 또 동시에 한국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노동 미사일을 실험했다는 것은 며칠 전에는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고 이번에는 일본도 공격할 수 있다 하는 이 과시 차원에서 노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례적이고 신속한 조치라고 하는데 그만큼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을 좀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실제 지금 북한의 이런 행위가 유엔 자체의 권능에 정면 도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북한이 2006년도부터 계속 결의안이 나오고 금지하고 그때마다 해도 끄떡도 안 하고 지금 계속 지금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엔이라는 기구가 뭐냐? 사실 아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회원국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 이 유엔 대사도 가서 자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 한번 따져보자 그런 제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유엔의 제재가 크게 이제 큰 그 항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엔 헌장 41조는 거기는 경제 제재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42조가 육해 공군을 사용한 군사적인 제재입니다. 지금 41조 경제 제재를 통한 어떠한 제재도 북한한테는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우리 유엔에서 42조 군사력까지도 동원할 수 있는 42조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볼 시기가 됐다. 그 군사력 꼭 전쟁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그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뭐 무력 시위라든지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옛날에 나왔던 그런 정밀 아주 그 점타격이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북한의 그런 그 핵 미사일 보유 또 이를 통한 한국 또는 일본, 미국에 대한 공격이 하여 이걸 과연 중지시킬 수 있겠는가? 네.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 41조의 경제제조만 계속 의존하다가 나중에 북한이 진짜 어떤 이 비합리적인 그 잘못된 오판을 내리면 그것도 누가 책임지느냐. 네. 사실 국제사회가 정말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군사적인 제재까지도 좀 예, 그렇습니다.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이렇게 북한이 뭔가 좀 변화를 유도해내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더 강한 도발로 오히려 응수를 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이 같은 북한의 속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봐도 상대가 압박을 가하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선택이 있겠습니까? 하나는 압박에 굴복을 하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더욱 더 이제 강한 도발을 해서 압박하는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건데요. 누구나 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도발을 통해서 압박을 무력화시키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제 유엔 그 지난번 나온 2270호의 그 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목적이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끌어내는 거거든요. 따라서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할 때 우리 한국 또는 뭐 한국과 미국 또는 국제사회가 효과적으로 또 단호하게 대처해서 그러한 도발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너희들한테 더욱 손해다 하는 것을 계속 입증해 줘야 북한이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협상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죠. 따라서 이 경제 제재안만으로 이 경제 제재안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이 경제 제재안을 안 듣고자 하는 북한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경제 제재안이 듣고 경제 제재안이 목적으로 하는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 협상 이것이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만 해도 국제사회 전방위 제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북한은 핵 위협을 높여가고 있는데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서리앤노스가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가 포착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쯤으로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이제 뭐 설명을 좀 제가 드려야 될 것이 네. 5차 핵실험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실 이제 4차 핵실험까지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북한의 핵무기는 3차 핵실험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4차 핵실험을 통해서는 뭐 자기는 수소폭탄, 우리 전문가들은 증폭 핵분열탄으로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새로운 그 핵무기 실험의 어떤 필요성 이거는 사실 수소폭탄밖에 없죠. 더욱 강력한 한 뭐 몇백 배 내지 1000배가 나오는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건 저는 아직 준비하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그 386 홈페이지를 제가 가서 정확하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거기서 진단하는 것이 언론에 나온 것처럼 무슨 새로운 실험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네. 이제 그 지난번 그 1월 6일 날 한 그 실험의 이 잔해를 그 방을 막고 네. 거기서 다시 방사능이 못 나오도록 한 다음에 다 정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실험을 만약에 한다면 할 수 있는 상태로 그 북쪽 지역 거기를 다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네. 다음 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것이지 네. 다음 실험을 바로 이제 뭐 하려고 한다 이런 분석은 아니었습니다. 예, 따라서 저 생각에는 뭐 추가적으로 당장 실험할 소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김정은이 평양에 대규모 시가지 건설을 지시했다. 이런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건설 사업에도 상당히 좀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또 보십니까? 참 뭐 원래 북한이 지금 이제 핵과 경제 병진 네. 정책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병진 정책에서 하는데 아마 김정은도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 나라를 잘 발전시켜 보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한번 우리 남북한의 공통 분모가 찾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핵을 계속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강력하게 이제 대응하면서도 한편으로 좀 대화의 기회를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만큼 뭐 그걸 어떤 과시하는 그런 차원으로보다도 김정은이 되고 나서 사실 이제 북한의 이제 경제 성장이 또 플러스로 돌아섰다 그러고 그래서 네. 이런 김정은의 이제 핵 병진 정책 핵과 경제 병진 정책 경제에 좀 더 치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앞으로 공통분을 찾아보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만 보면 최소한의 대화 창구도 다 닫힌 상태고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된 상태인데 북한이 또 언제 국면 전환의 카드를 뽑아들지 모르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남북 관계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최선은 이제 북한이 이런 뭐 국제사회 압력, 경제 제재를 포함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비핵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북한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북한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희들의 사실은 고민입니다.
저희도 뭐 남북한이 이런 식으로 계속 위험한 상황으로 에스컬레이션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뭐 국제사회, 특히 이제 미국, 일본과 이제 공조를 잘해서 그 북한을 계속적으로 이제 핵무기 개발 더 이상 못 나가도록 이제 막아야 됩니다. 막음과 동시에 저희들은 좀 뭐 옛날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뭐 민간이니까 개인 차원을 말씀드린다면 좀 어쨌든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뭐 옛날에 햇볕 정책할 때 그런 참가한 사람들 같은 그 비공식적인 채널 또는 뭐 급할 때는 어떤 비밀적인 채널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의 진위를 확인하고 또 우리의 진심, 그죠? 우리 민족 공략을 해야 돼. 우리 민족이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서로 이 전쟁의 위험을 갖고 서로 이렇게 위협을 하고 한쪽은 대응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갈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더 우리도 조금 노력할 부분이 없는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관련 이슈 박희락 국민대 정치대학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